안녕하십니까. 외교관TV입니다. 한국외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기획 중남미 특집을 아르헨티나 주재대사를 역임하신 김병곤 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남미와 라틴 아메리카의 의미, 그 역사와 경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중남미 경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중남미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존재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정치, 경제 측면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병곤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하면 식민 종주국인 스페인보다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을 바라보는 중남미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원래 이게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경우는 드물어요. 특히 이제 미국과 중남미 간의 관계는 그 특징이 그 힘의 불균형이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의 경제력을 다 합치면 중남미 33개국 다 합쳐봐야 한 4-5배 되니까 그만큼 힘의 불균형이 있고, 이제 그래서 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 약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어왔겠죠. 네. 우리 조선의 경우 과거 명나라나 청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보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경선을 3,100km나 두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 네. 게다가 자기 나라 땅의 절반 이상을 뺏겼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예, 예.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생 좀 더 하겠죠. 예. 그렇겠네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애증의 관계? 그런 건가요? 반미 감정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러게.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존재 없이 네. 중남미가 생존해 나가기도 어려울 테니까 네. 그런 양자적인 측면이 많이 있겠죠. 그러게. 대사님, 그리고 작년 한 해는 트럼프 정권 이제 4년째에 뉴스가 많이 됐던 게 중미 지역에서 올라오는 이제 이민 카라반이 많이 뉴스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이민 절차 아예 그냥 이 국경에 장벽을 쌓았고, 그 다음에 이민 절차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이민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런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좀 더 간편하고 그리고 쉽게 이민 정책을 이제 바꾼다, 또 확대하는 정책을 쓴다, 그런 말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싶으십니까? 이민 확대 정책은 결코 아니고요. 예. 지금 엊그저께 어제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이 그 과테말라를 갔죠. 그리고 오늘 멕시코도 갔는데 미국에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인 네. 방법을 통해서 오라는 건데, 지금 그 중미 이민자 캐러반은 이제 지도상에서 보시게 되면 과테말라가 이제 멕시코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서 그걸 이제 북부 삼각지대라고 그래요. 노던 트라이앵글인데 지금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빈곤한 나라들이고, 또 마약도 많고 범죄도 심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사는 국민들이 이제 멕시코나 미국에 와가지고 어떤 난민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제 무관용 정책으로 일관했죠. 그래서 국경 장벽도 쌓고, 또 부모랑 같이 오는 어린 아이들하고 격리 수용을 해가지고 좀 비인간적인 그러한 처사로 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정책이 조금 이제 완화는 됐어요. 그게 이제 취임하자마자 보니까 처음에 한 6개, 그 다음에 또 한 3개에서 총 9개의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크게 나누면 2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좀 더 인간적인 그런 정책을 취하겠다.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이제 인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와 같이 온 그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격리 수용해가지고 지금도 한 600여 명 어린애들이 부모하고 떨어져 있어요. 부모들은 추방시키고 네네. 애들은 지금 남아있는 경우가 한 600명 네. 돼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결합도 네.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경장벽 설치하는 건 이제 중단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한국 그 청소년들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자 불법 체류자를 이제 추방하는 거를 네네. 유예하는 조치를 옛날에 아, 그 네. 오바마 행정부 때 그렇죠. 취했죠. 예, 예, 예. 소위 그 드리머즈라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따라서 이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불법으로 왔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고 크고 이제 성년이 됐거든요. 네. 그 추방하는 이제 조치를 이제 트럼프 추방하는 거를 유예를 했었어요. 네. 오바마 정부 때. 근데 이제 트럼프 와가지고 정부 들어와서 그거를 무효화시켰죠. 네. 이제 그거를 다시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기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아까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 세계 나라가 너무 빈곤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또 이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버넌스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한 4년 동안 한 40억 달러의 이제 원조를 통해서 네. 좀 살게끔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게끔 해주면은 외부로 나가 미국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또 한 가지 정책은 이제 이번에 폐지한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 일단 멕시코에서 네. 머물러 가지고 미국에 오지 못하도록 멕시코한테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아, 예. 뭐 Remain in Mexico 해라는 어떤 협약을 체결했었어요. 아, 예. 그것도 이제 이번에 폐지했죠. 아, 네. 그렇네요. 뭐 이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하는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은 뭐 히스패닉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는데 미국 인구 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럼요. 예. 이제 미국 사람들은 히스패닉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예. 스페인이 예. 히스파니아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 거기서 유래가 돼서 예. 히스패닉 그러는데 중남미 사람들은 라티노라고 그러죠. 라티노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많은 그 두 번째 인종이에요. 네. 미국은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해요. 10년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네. 아주 최종 결과가 다는 안 나왔지만 대충 히스패닉이 한 6,3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전체 인구가 지금 3억 2,800만 명? 5분의 1은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5분의 1 가까이 되죠. 19% 정도 되니까. 그 백인들이 한 61, 2% 된다 그러고 이제 흑인이 이제 한 12, 3%. 그러니까 제2의 이제 인종을 찾아오고 있죠. 근데 또 인구만 많은 게 아니고 인구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죠. 미국 인구 증가의 50% 이상을 히스패닉이 차지했고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히스패닉의 이제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네. 지금 미국 하원 의원이 전부에서 430몇 명이죠. 그런데 거의 히스패닉 출신이 한 10% 돼요. 40한 2, 3명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영향력도 이제 점증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적인 관계야 옛날에 그런 영화도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잘 안 납니다만 멕시코인이 사라지는 날에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멕시코인들이 전부 없어졌을 때 미국 생활이 일반인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이제 그거를 주제로 해서 다룬 영화인데 한번 보십시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관계가 깊죠. 네. 아, 그렇군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 유럽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신만의 하나의 그런 뭐랄까요 정책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멀로 대통령이 이제 1823년에 자신의 외교 정책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면은 미국 자체에 대한 유럽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하나의 그런
정책을 의미하는 미국의 그냥 진출을 의미하는 그런 걸까요? 네, 그렇게 이제 그 배경이 이제 왜 그 몰로 대통령이 이제 그 5대 대통령인데 그분이 이제 그 1823년도에 이제 미국 의회에다가 연두 교서에서 이제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정책을 이제 밝히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몰로 독트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딱 선언을 한 거는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유럽 문제에 간섭을 뭐 자기들이 그때 간섭할 그런 거는 없었지만 아무튼 간섭을 안 할 테니 유럽도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간섭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배경에는 더 이상 이제 식민지를 아메리카 대륙에 건설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라. 왜 이제 그런 우려를 미국에서 하게 됐냐면 그때 이제 1815년도에 그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폴레옹이 패배한 다음에 그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빈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신성 동맹이 맺어지죠.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카톨릭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다시는 이제 중남미에 대해서 개입할 그런 가능성이 미국에서 사전에 배제하고자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되고 실제로 러시아도 그때 상당히 그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저쪽 알래스카 통해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도 있었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사전에 그렇게 한 걸로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몰로 독트린이 지금까지도 미국의 그 대외 정책에 하나의 그냥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라기보다는 그게 아무튼 1823년도에 그런 정책을 미국에 발표를 해가지고 거의 한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한 100년 동안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을 이루죠. 네. 그게 이제 1934년도에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제 그때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이제 관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이제 중남미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겠다 하는 정책을 발표를 해요. 뭐 선린 정책이라고 그래서 Good Neighborhood Policy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취하기까지 거의 100년 동안 미국 그 외교 정책의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외교 정책의 어떤 핵심을 이룩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몰로 정책이 이제 그 독트린이 영향력을 발휘한 게 이제 멕시코와의 이제 전쟁. 텍사스를 병합하고 멕시코와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미국의 그 몰로 독트린의 정신적인 배경이라고 하면 그 이제 그 명백한 운명이란 뭐 그런 이제 어떤 오설리번이라고 하는 이제 기자가 쓴 글에서 나온 건데 미국의 제도라든가 뭐 미국의 그런 그 사상이라든가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제도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자들은 그냥 그거 미국만 지켜서는 안 되고 이 제도나 제도들을 다른 나라에까지 팽창하려고 확산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신성한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의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명백하기 때문에 미국이 팽창하는 건 당연하다. 미국이 이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건 당연한 거다.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주장을 했죠. 그러면 몰로 독트린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 대해서는 고립주의고,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팽창주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보면 미국이 힘이라든가 또는 경제력에서 우위에 섰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미국은 이제 벌써 유럽 열강들하고 거의 힘을 겨루게 되고요.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2차 대전 전까지 소위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힘에 의한 시대인데 그때는 이제 미국의 그야말로 그 힘의 우위가 지배되는 시기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와중에 미국이 이제 그런 이제 몰로 정책의 독트린에 의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정책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 냉전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냉전 시대에 와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동서 간에 이제 그 사상적인 문제에서도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고 또 이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고 상대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다 보면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도 미국이 상당히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의 외교 정책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봉쇄 정책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네. 소련 공산주의가 아메리카 대륙에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중남미 국가들 중에 좌익 성향, 특히 사회주의 성향의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은 어떤 수를 써든지 네. 다 전복을 시켰고요. 네. 그 정책이 성공을 했어요. 아. 유일하게 실패한 게 쿠바 혁명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1954년도에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정권이라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요. 네. 그 과테말라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의 지난번에 바나나 리퍼블릭 얘기 나왔었는데 네. 미국의 그 유나이티드 프루츠 컴퍼니라고 하는 아주 큰 기업이 그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서 그 이제 과일을 재배해서 가져갔잖아요. 네. 그 이제 그런 연유 때문에 이제 그 사회주의 정권이 출범하게 된 건데 미국이 침공을 하게 되죠. 아. 그래서 이제 아르벤스 정권을 전복시키고 네. 또 나중에는 마지막으로는 1989년도에 파나마까지 침공해서 그 노리에가를 이제 그 소위 그 잡아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했죠. 예. 그냥 그렇게까지 이르기까지 뭐 10여 차례 군사적인 개입이 중남미 국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적 개입을 하는데 예. 남미의 큰 나라들은 군사적 개입을 한 적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미, 카리브 조그만 나라들의 한테 그랬지 큰 나라들한테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뭐 그 군부 쿠데타의 그 배후에 하고 지원은 하지만 네. 그 이제 직접적 개입한 건 아니에요. 네. 미국이 왜 이제 이게 소위 그 제국주의 시대 방법이라는 게 이제 네.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영토를 그 정복해서 병합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인처럼 정복해서 이제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착취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직접적인 식민지, 직접 통치를 하는 식민지를 만들진 않고 소위 그 영향권, 예.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군대를 투입해서 정권을 바꾸면 되니까 네. 그게 더 경제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국주의 정책을 미국이 취해왔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식민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항상 필요하면 그렇게 군사적인 개입을 한 거죠. 미국의 이익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정권을 그렇죠. 두기 위해서 노력을 네. 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 때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 전복시켜버리고 이제 친미 정권으로 만들고, 냉전 시기에는 이제 사회주의 정권, 혹시 반공 정책을 피면 괜찮지만 사회주의 정책을 피게 되면 미국은 이제 그때는 이제 안보 논리를 내세우죠. 그래서 정권을 전복시키고 그런 전략으로 이제 중남미를 대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나 또는 이제 간접적으로 후원을 해가지고 정권을 이제 바꾸거나 또는 이제 미국에 이제 도움이 되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런 시도를 이제 계속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부에 기반을 둔 이 우익의 독재 정권이 상당히 많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죠. 이제 그 냉전 시기 때는 반공하고 그 친미 정책을 취하는 독재자가 나왔다. 네. 정권이 군부에서 나왔다 하면 사회주의 성향보다는 훨씬 더 나오니까 묵인해 준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독재라 할까 아니면 부패한 그런 행정 이런 것들을 묵인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네. 아까도 이제 그 과테말라 경우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983년에는 이제 그레나다, 이제 얼마 전에도 뭐 여기 TV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영화가 나와서 이제 봤는데, 그 그레나다 이제 가서 이제 대학에 잡혀있던 대학생들을 이제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1989년에는 이제 또 파나마에서 노리에가를 직접적으로 잡아가지고 미국에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개입하는 사례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다른 사례 있습니다. 그 이제 1983년도에 그레나다 침공항 사건은 이제 그레나다라는 게 그 카리브해의 최남단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예요. 한 뭐 서울의 반 정도 될까요? 인구는 뭐 한 10만, 11만 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데, 거기 이제 그
거기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어요. 아. 그러니까 반미 정권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정권에서 이제 그 공항 활주로 공사를 이렇게 크게 했는데 미국이 볼 때 조그만 나라에 저렇게 큰 공항 활주로가 왜 필요할까? 아, 그러니까 저거 혹시 소련 군사기지 아니야? 이런 쿠바 생각이 났겠네요. 소련하고 쿠바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이제 그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얼마 전에 바로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 쿠데타로 그 정권은 미국에 더 반미 정책을 취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해병대 한 2,000명 보내가지고 전복시키고 한 2년 정도 군정하다가 넘겨주고 이렇게 오는 그런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건이 이제 그 콘트라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니카라과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리적 위치로 보면 지금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파나마 운하보다도 니카라과의 운하를 먼저 건립할 그런 계획이 많이 검토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는 니카라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거기 운하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20-30년간 점령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니카라과에 이제 그 1979년도에 그 산디니스타 사회주의 정권이 출범을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 하고 있죠. 그 다니엘 오르테가. 근데 그 전에 이제 니카라과가 이제 소위 쿠바 혁명 다음에 두 번째로 중남미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그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1979년도에 그 혁명이 일어났는데 미국으로 볼 때는 이제 도저히 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그 반군을 조성을 해요. 그 콘트라라고 하는 게 스페인 말로 콘트라 레볼루셔나리오스 그러거든요. 그게 콘트라라는 게 뭐 영어의 카운터, 뭐 어게인스트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산디니스타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민병대죠. 민병대를 이제 육성을 하는데 이제 CIA가 후원을 해서 무기도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불법 자금 지원 문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청문회까지 가고 그랬어요. 또 게다가 이란 사건하고 이란 콘트라 게이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콘트라한테 무기를 하기 위한 자금을 이란에다가 무기를 판 자금으로 지원해주고 뭐 그런 사례들이 있어 이제 그 어떤 올리버 중령이라는 군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나마 침공은 뭐 잘 아시다시피 노리에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전에 또리호스 대통령이 죽고 나서 자기가 실권자가 됐는데 원래 이제 그 CIA 에이전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시절인데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CIA 국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노리에가는 이제 그 파나마의 소위 말하는 그 CIA 에이전트입니다. 중미나 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익 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CIA한테 제공했겠죠. 그래서 긴밀하게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실권자가 되고 나서는 이제 뭐 그 마약 밀매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 또 당시 이제 미국과의 가장 큰 관심사가 그 파나마 운하 반환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미국하고 자꾸 이게 대립각을 세우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노리에가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명분상으로는 이제 그 마약 밀매자인 노리에가를 체포하고 또 미국 시민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주권 국가를 침략한 거죠. 그건 뭐 그리고 그게 냉전이 1989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끝난 종식이 됐는데 그게 1989년도 12월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냉전 종식과 같은 시기에 그런 이제 그 침공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뒤로 해가지고 냉전도 끝나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랄까요? 이제 군부 독재라든가 그걸 떠나서 민주화가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그런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미국하고 관계는 조금 냉랭해집니까? 아니면 좀 약간 거리가 좀
생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 냉전 이후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 실질적인 협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의 이제 사회주의 성향의 정권들이 출범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좀 우려가 되죠. 그 미국 기업들한테도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정권들은 국가 경제에 개입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거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요즘 이제 신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경제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그 진출을 또 경제적인 프레젠스가 굉장히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회주의는 아무래도 중국하고도 가까워지려고 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